지금 27장 재무이론의 기초를 배우고 있죠. 결국은 이제 투자이론, 재무이론, 투자이론인데, 오케이. 재무이론, 투자이론인데, 그러니까 뭐 요즘 관심이 많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경제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자산이죠, 그죠? 자산, 투자,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사실은 이 이론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도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거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 얼마냐라는 것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고, 현재 적정 가격에 비해서 지역별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냐, 아니면 적정 가격이냐, 그런 평가도 합니다. 그런 평가도 하고,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가치평가 이론인데, 특히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한 시점으로 가치로 만든다. 즉 현재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뭔가 하면 미래 가치를 복리계산식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가치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죠. 그래서 그 가격이, 그게 이제 현재 적정 가격이 얼마냐, 이론 가격이 얼마냐라고 보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또 하나 발생할,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현재 가치화 했는 식에다가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위험이 간주되어 있다는 거죠. 위험이라는 것은 소위 미래 현금 흐름이 약속된 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 약속을 못 지킬 또 위험이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킬 위험.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걸 발행했는데 채권을 매입했다. 그런데 만기가 됐는데 채권 원금을 못 갚겠다. 지금 러시아 채권이 그렇죠, 그죠? 아니면 중간에 쿠폰, 이자를 못 갚겠다. 지급을 못 한다. 이런 등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위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가장 평범한 것은 위험 기피적이다, 위험 회피적 또는 위험 기피적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한 길의 수익이 있을 때 불확실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싫어한다, 확실할수록 더 좋아한다 라는 것이 위험 회피적 또는 위험 기피적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 반대되는 용어는 위험 선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 선호적인 사람. 똑같이 뭔가 하면 기대 수익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확실히 1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100만 원을 더 선호한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절반 확률로 200만 원 받거나 아니면 꽝을 받거나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100보다 뭔가 하면 200에 대한, 사실은 기대 수익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에 대한 가치, 소위 대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확률은 낮지만 대박, 아니면 뭔가 하면 한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가치를 가지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험 선호적인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서베이라는 걸 통해 본다 그러면 보통 표준적인 사람의 성향은 위험 회피적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용함수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효용함수,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하는, 한계 생산성 체감과 마찬가지로 한계 효용도 체감합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 함수를 그리면 재산의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한계 효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체감을 한다는 거죠.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정도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인 효용함수의 형태고, 여기서 효용함수가 이런 형태다 그러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형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위험 기피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뭐 확률적인 걸 본다 그러면 뭐 어떤 이제 현재 재산이 현재 재산이 뭐 이 점이다.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점이다. 지금 여기서 뭔가 하면 1,000원, 1,000만 원을 잃을 확률과 1,000만 원을 더 딸 수 있는 확률 두 개의 경우가 있다. 한 거죠. 그러면 이 양쪽에 잃거나 따는 두 그런 확률, 이러니까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재산을 그대로 있는 걸 선호할 것이냐라는 거죠. 1,000만 원을 잃거나 1,000만 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확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기대 수익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조금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니까 한번 재미를 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잃거나 1,000만 원을 얻는다. 그러면 기대 수익은 동일하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 선호할 것이냐 라고 하면, 여기서 함수가 효용 함수가 이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 효용 함수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현재 재산을 그냥 고수한다. 이런 위험을 선택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위험을 선택해가지고 기대 수익이 현재 재산하고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효용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 효용은 요 수준인데, 이 높이인데, 만약에 이 양쪽, 그러니까 어떤 변화, 뭐 예를 들어가 이게 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누가 뭐 어떤 판을 놓고, 자, 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1,000원을 너가 나한테 주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나한테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 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이 동전 던지기를 하게 되면 그때의 나의 효용은 이 두 개의 기대값,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죠. 요거 아니면 효용이 요거기 때문에, 물론 요거는, 이 오른쪽은 요거보다는 더 높죠. 더 높아 좋지만, 이 두 개의 확률 바가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그 평균값은 요점하고 요점 사이에 직선을 꺼가지고 요 기대 현재 자산이 나오는 기대값이 요거죠. 요게 나오는 요점입니다. 그러면 그 점, 그러니까 이걸 여기하고 교차하는 요점은 당연히 요점보다 낮죠. 낮기 때문에 효용이 낮다. 효용이 낮다. 그런 경우에는 위험을 사람들이 기피한다, 싫어한다. 이게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소위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위험 기피적인 행동을 한다.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위험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위험이 있다. 이제 금융시장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하고 거래기 때문에 위험이 있죠. 그럼 이제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여기에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는데, 위험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시장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보험시장입니다. 보험시장은 이런 위험 전문 처리반이죠.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위험을 없애는 건 아닌데, 위험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재앙의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재앙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태풍이 불어왔다. 그래서 우리 지방과 뭐 아니면 우리 공장이 다 망가졌다. 뭐 그 자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금전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보험입니다. 위험에 대해 가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보험입니다. 대신에 뭔가 하면 그런 커버를 해주는 대신에 평소에 뭔가 하면 소액의 돈을 내는 거죠. 왜 소액의 돈으로서 그런 커버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런 위험을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낮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면 태풍으로 피해를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년 태풍이 불기는 불죠. 불긴 불지만 1년에 한두 개 정도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뭐 따지보면 5천만 명 중에서 뭔가 하면 한 100명, 1000명 또 넘지는 않을 겁니다. 뭐 500명이다. 그러면 5천만 명 중에서 500명이다 그러면 500만, 50만, 10만. 그러니까 10만 분의 1 확률입니다. 10만 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태풍 보험을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태풍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태풍의 피해를 보는 액수만큼을 돈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 보험 든 사람들이
태풍의 피해 액수의 10만 분의 1만큼만 다 보험료를 내면 되는 거죠. 물론 거기다가 뭔가 하면 조금 보험사 마진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액수에 비해 가지고 소액의 돈만 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누가 피해를 입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가지고 거의 뭐 약정된 아니면 전액을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보험이죠. 뭐 그 과거 예를 따져 본다 그러면 우리 옛날식의 상호부조다, 뭐 두레다, 뭐 그런 걸 우리 이 역사 시간에 배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경제사가 생겼을 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떻게 보면 다 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조를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축의금을 주고 아니면 초상이 났을 때 축의금을 준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사적인 보험 시스템이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사적으로 알아가지고 자연적으로 하고 있는 보험 시스템이죠. 내가 고통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거를 뭔가 하면 조금 더 이제 포멀하게 한 것이 이제 보험입니다. 이게 이제 보험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없애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태풍, 아니면 화재, 재난,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 자동차를 몰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병에 대해서, 병이 나면 고쳐는 못 주더라도 병원비 같은 경우는 뭐 대줄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생명보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왜 되냐? 내가 죽고 나면 사실은 필요 없죠. 그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더라도 내 가족들, 뭐 특히 이제 가장이다 그러면 내가 뭐 이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가 죽고 났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경제적인 공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생명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뭐 아니면 뭐 또 요즘 생명보험은 뭐 자식들에 대해 가지고 뭐 정려수단으로 나중에 뭐 상속수단으로 뭐 그런 식으로까지도 지금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입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 가지고 인간들이 금융이라는 것들이 위험을 어떻게 대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하면 그 고통을 줄여주는 만든 장치가 바로 이 보험이죠. 그래서 보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박이다라는 거죠. 도박인데 이제 반대 도박입니다. 도박은 뭔가 하면 당첨되면 많이 돈을 받는데 이 도박은 뭔가 하면 이 도박도 당첨되면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당첨이라는 것이 재앙이죠. 화재를 당했다든지 재난을 당하면 그때 돈을 받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봐서 도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첨 안 되는 게 나은 보험입니다. 보험에서는 당첨 안 되는 게 나은 겁니다. 당첨되면 그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는 이제 보상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도박이라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재난 자체를 없애진 절대 못합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태풍이 안 부는 것도 아니고 화재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뭐 자연 현상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나중에 나오시지만 보험이 있으면 교통사고도 더 많이 나고 화재도 더 많이 납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더 많이 나고 어쨌든 있는 본질적인 위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보험은 어떤 기능을 하냐 그러면 위험을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에 따른 경제적인 소위 손실이나 부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 보험으로 막았다는 경제적인 손실은 최소한 막아주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이외에 뭔가 심리적이랄까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경제적인 손실은 그 손실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준다라는 것이 이제 보험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이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진짜 위험한 사회, 인간이 어디 피할 수 없는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위험에 따른 경제적인 고통을 분산시켜주는 좋은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이 또 하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시장의 기본적인 문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거죠. 자,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입니다. 정보경제학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시에서 아직 배웠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나오고 노동시장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보험,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시작은, 이 이론의 시작은 중고차 시장에서 시작된 이론입니다. 레몬 카프라고. 중고차 시장의 예를 들면서 쓴 논문,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하나의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보험 시장에서 근본적인 있는 문제는 보험이 그런 좋은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조금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작용이 보험의 기능보다는 훨씬 더 적긴 적지만, 보험의 그런 좋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는데 역선택을 하게 되고 도덕적 해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역선택의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최근에 뭐 계속 한 열흘 전부터 신문에 자주 이제 보도에 인터넷에 자주 돌아다니고 있는 보험 살인 사건이 나오죠, 그죠? 남자친구를 남자친구가 아니죠, 남편이죠. 남편을 물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죽였다. 거죠. 보험금을 노리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쭉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뭔가 하면 그런 걸 한 게 처음이 아니다. 지금 세 번째 남편이고, 뭐 앞에 두 남편이 다 죽었다.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런 이제 보험금을 노리는 이런 살인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수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아주 전문적인 보험 사기범 같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 뭐 해외여행 가서도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이제 뭐 가방 같은 걸 도난 당하면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현지 경찰에 가가지고 도난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만 사인받은 신고서만 있으면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뭔가 가방 한 개당 얼마씩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해외여행을 통해가 그걸 보상을 5번씩이나 받았더라. 물론 정확한 건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냥 그 보통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 사기가 아니냐. 전문적인 보험 사기다. 보험 사기라는 것이 다 역선택입니다. 위험이 높은 사람이 위험이 낮은 사람보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물론 이제 이 여자 경우에는 역선택 경우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완전 보험 사기 범죄인 거고,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가 보험을 많이 드냐 그러면 보험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든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소위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 사람, 조금 뭐랄까 조금 네글리전트 하자. 그러니까 좀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이걸 잘 막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사고가 안 나도록 열심히 뭔가 노력을 덜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날 확률이 많고, 그런 사람일수록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적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역선택. 자, 그렇다 그러면 보험사는 그런 사람을 덜 받아야 될 건데 왜 그러냐? 모르니까요. 보험사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뭔가 하면 그냥 받으면 이 사람이 사고를 말칠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고, 보험사는 처음에 보험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지, 위험도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러 많이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은 이제 전 국민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사적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을 누가 듣느냐? 뭐 조금 아픈 사람, 아플 가능성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가족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실손보험을 들 확률이 더 많은 거죠. 내가 병원에 갈 일이 많고 병원에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을 테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보험시장에 있는 역선택입니다. 역선택이고, 사고가 많은 사람,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보험을 더 많이 든다. 그렇게 되면 평균보다 뭔가 하면 보험 가입자들의 위험도가 더 높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 아주 자기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잘 챙긴 사람은
내가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사고도 안 당할 것이고, 내가 화재에 대해서도 집에 철저히 뭔가 하면 집을 화재에 대해 가지고 간열재를 확실하게 쓰고, 뭔가 하면 화재 장치를 다 해놓고, 뭐 그런 사람은 화재 보험은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난에 대해서도. 집에 뭔가 하면 경비기를 설치해 놓고, 뭔가 하면 따로 경비 시스템을 들이고, CCTV 달아놓고 쭉 해놓으면 도난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도난 보험을 안 드는 겁니다. 안 드는 거. 그런 사람은 안 드는 거죠. 대신에 뭔가 하면 그런 걸 잘 안 해놓은 사람들이 소위 보험으로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역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험을 어떤 사람이 주로 드냐 그러면 보험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역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이 역선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 건강보험 아니면 실손보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뭐 병원 진단서를 받아오라든지 어떤 검사를 하라든지 가족력에 대해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보험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죠. 보험료를 더 많이 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보험료율이 올라가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2년에 3년에 사고 2번 냈다 그러면 뭐 아예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뭐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치들은 이런 역선택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또 발생하는 문제가 이 도덕적 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이 문제. 이게 보험시장의 문제인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위험이 따르는 행동을 할 때 아무래도 덜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재 보험을 들었다. 들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 뭐 소화기도 갖다 놓고 뭔가 하면 불에 대해 가지고 좀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죠. 근데 이제 화재보험 들어놨다 그러면 에이 뭐 불나면 뭐 갚아주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덜 신경을 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던 거죠. 화재나 아니면 뭐 도난이나 뭐 심하게 이야기가 자동차 보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보험 들어놨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쌩쌩 달리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위험에 따르는 행동을 할 때 덜 조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이 조금은 있는 거죠. 사람이 뭔가 완벽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인간성 그러니까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뭔가 막 나름대로 좀 게으른 면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어떻게 봐서 조금 게으른 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다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험시장에서 사실은 뭔가 하면 평균적인 사람들의 행동보다도 보험금 지급이 더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물론 이제 보험 내에서도 이런 도덕적 해이에 따른 피해를 아니면 그 가입자 전체가 더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장치를 만듭니다. 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 보험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소위 자기부담금 이런 겁니다.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할 때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보험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운전을 더 난폭하게 한다.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사고 확률을 높이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거는 굉장히 문제지만 그러나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잔사고는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차가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이제 차에 좀 기스가 난다. 이런 뭔가 하면 조금 좁은 길인데도 뭔가 보험 없으면 와 옆에 차 저기 스치고 하면 옆에 차도 그렇고 내 차도 그렇고 비용이 많은데 그러면 뭐 아주 조심해가지고 아니면 둘러갈 수도 있는데도 보험이 있다 그러면 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정도인 거죠. 이런 어떻게 봐가 인사가 결부 안 되는 아주 산수한 재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뭔가 하면 더 용감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금, 그러니까 그 자차죠. 자차를 고치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자기 차 고치는 비용에 대해서 뭐 10만 원까지는 자기가 부담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사소한 뭔가 하면 이런 큰 피해는 당연히 막아줘야죠. 인사피해라든지 그건 당연히 보험으로 해도 되는데, 사소한 이런 행동 같은 거는 조금 더 주의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런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란 것은 이제 위험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재난을 줄이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재난의 피해를 분산시킴으로써 뭔가 한 사람이 큰 피해를 안 입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장치인데, 이제 이 비대칭 침해 정보의 문제 때문에 이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줄이는 아주 여러 디테일한 이제 장치들을 좀 마련하고는 있죠. 자, 이게 이제 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 챕터 문제하고 다른데 위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험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의 본질적인 문제, 재무이론에서의 위험을 어떻게 하느냐, 소위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죠.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게 주식 투자든 채권 투자든 아니면 은행 예금이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펀드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발생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손실. 그러니까 채권이라 그러면 채권에 대해 가지고 원금을 지급을 못 받았다, 이자를 못 받았다.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도 예상과 달리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도 내가 투자한 주식 회사가 부도가 났다, 망했다.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이 잘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안 생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나라 정시에서도 거의 뭔가 하면 한 300개의 한 개 정도는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주식에서 정시에 있는 주식들이 망하는 겁니다. 퇴출되고 망하고 300개, 한 200개 한 개 정도는 망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투자금을 전액 다 날리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소위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제일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 한 가지 위험을 여러 개의 서로 관련 없는 소규모 위험으로 대처할 경우 위험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 하는 거죠. 하나에 몰빵했다가 그 회사 망하면 내 있는 돈 다 날리는 겁니다. 인생이 절단이 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뭔가 한 세 회사 정도, 네 회사 정도에 나눠놨다. 그럼 한 회사 다 날리더라도 세 회사는 살아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이야기할 때 뭐 한 개가 아니라 서너 개로 나눈다. 아니면 전체도 뭔가 하면 주식과 아니면 채권과 은행 예금과 펀드와 뭐 등등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모든 걸 몰빵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이 감소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다 동시에 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낮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소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것이 보통 투자에 대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넘어지면 그냥 다 깨져 버린 거죠. 물론 이 반대 주장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아라 라고 주창하는 투자 전략, 그런 투자 전략을 주창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는 식으로, 그래야지 뭔가 한꺼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 소수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위험을 줄인다. 그럼 위험은 뭐냐? 아까 말한 이제 돈을 못 갚는다, 뭐 이런 것들이 위험이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우리가 매주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의 단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험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치화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수치하냐고 하면, 위험은 가격의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가격의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죠.
분산으로 또 시험합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가격에다가 매일매일 가격 아니면 뭐 매일 가격에다가 평균 가격을 뺀 그것의 제곱, 평균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죠. 거기다가 표준 편차를 씌운 것을 우리가 위험으로 이야기합니다. 가격의 표준 편차다. 주식이라면 주식 가격의 표준 편차고 채권이면 채권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자율, 만기 수익률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채권 자체 가격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자율로 해도 됩니다. 그것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위험의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이다. 라고 하는 거죠. 펀드 자체도 뭔가 하면 펀드 자체에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가격을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의 위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가격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위험의 숫자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위험을 낮추려고 그러면 그 가격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던 모든 투자 수익률의 표준 편차, 아니면 투자 총 평균 가격의 표준 편차, 가중 가격이죠. 가격의 표준 편차, 아니면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낮추려고 그러면 표준 편차를 낮춘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불확실성이 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 아까 말했죠. 분산 투자를 하면 줄인다.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 줄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그래프로 계산해 가지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가장 쉬운 예로 주식을 보면 뭐 개별 가격이 다 있으니까 주식 포트폴리오의 위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너 종목 정도로 투자하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아주 많이 하기도 힘들고 한 4개 정도, 서너 개 정도 보통 추천합니다. 그렇게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식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내가 서너 개 투자하고 있는 그것들의 위험도를 본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 수에 따라 가지고 이 위험도, 이 수익률 또는 뭔가 하면 그 가격의 표준 편차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수익률의 변동 폭이 크고 기대하는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 가지고는 포트폴리오의 가격도 계산할 수 있지만 펀드 가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 일반 투자자는 이제 그거는 쉽지는 않을 테니까 보통 보면 나름대로 내 가지고 있는 총액의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주가가 변한다 그러면 내가 4종목에 투자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살 때 가격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수익률이 몇 %인지 매일매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 투자 수익률의 표준 편차,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가지고 이게 클수록 수익률의 변동폭이 큰 거죠. 변동폭이 크고 그러면 기대하는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기대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위험도 있었죠. 더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대보다 더 뭔가 하면 수익이 높을 수도 있고 또한 기대보다 수익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가 더 커진다. 위험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 위험이 더 커진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두 개의 다 위험이 커지죠. 이런 경우에 소위 분산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위험도를 낮추냐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가장 일반적인 주식의 가격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쭉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본다 그러면 종목이 하나일 경우, 한 종목만 몰빵했을 경우에는 한 49 정도 나옵니다. 49 정도. 이건 아마 미국 S&P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가지고 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표준 편차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변동성이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목을 하게 되면 그 표준 편차가 한 30 정도로, 40 정도로 떨어집니다. 49에서 40 정도. 요 위쪽이 좀 더 높죠. 요게 이제 40 정도로 떨어지죠. 그 다음 4종목을 하니까 한 30 정도로 떨어지고, 6종목을 하니까 아마 한 25 정도로 떨어지고, 26 정도로 떨어지고, 8종목을 하니까 한 25 정도,
한 10종목을 하니까 한 24 정도 쭉 떨어지죠. 그래서 쭉 많이 하면 그래도 더 이상은 많이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뭔가 20 정도에는 머무르 있는 거죠. 머무르더라. 자, 이야기는, 자, 종목 수를 늘리게 되니까, 소위 분산 투자를 하게 되니까 위험도가 떨어지더라.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선호 종목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종목이 많을수록 관리 비용이 높아집니다. 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 비용도 높아지고, 정보를 찾는 비용도 높아지는 거죠. 선택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뭔가 하면 종목 수도 이런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죠. 여기서 느린다고 해가지고 위험이 마구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한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니까 위험이 팍팍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어디까지 줄어드냐? 한 4종목 가니까 이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종목을 늘려봐야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조금씩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 본인에 맞춰가지고 적정하게 이제 종목 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종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도가 높다. 이 위험도가 높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위험도만큼 내가 예상 밖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내한테 피해는 없고 그냥 이익이죠. 이익인데 그것보다 뭔가 하면 위험은 재난에 대한 위험이 더 큽니다. 그걸 피하는 게 더 큰 거죠. 망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 가능성보다는 나쁠 때의 그런 위험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보다는 두 종목보다는 4종목, 뭐 이 정도 하는 거죠. 여기서 뭔가 더 줄이려고 그러면 한 10종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최소한 하나는 하지 마라. 2~3개, 서너 개. 그래서 개인한테는 대해가지고 한 4종목 정도는 최소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봐가지고 종목을 분산을 하니까 분명히 떨어지는 것이 눈에 탁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험이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가 아무리 분산을 해도 이게 20 이하는 잘 안 떨어지죠. 여기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20이라는 게 무슨 장벽이냐라는 거죠. 이 20이라는 것이 소위 시장 위험의 장벽입니다. 시장 위험의 장벽인데 이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고유 위험, 특정 기업 고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어떤 종목 하나가 뭔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CEO 리스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산업 리스크일 수도 있고 기술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양 산업이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점점점 실적이 낮아지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일부 산업에서는 뭔가 하면 뭐 재난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영향을 받는다. 뭐 따져보니까 뭐 지금 형광물질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형광물질의 3분의 2, 4분의 3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반도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생긴다. 뭐 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어떤 곳에 뭐 하나 일이 생기면 전 세계 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리스크입니다. 그런 게 따라 가지고 일부 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피해를 범으로써 뭔가 하면 변동성이 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 그런 위험에 대해 가지고 위험에 따른 수익률 급감을 막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거죠. 즉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은 특정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특정 시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 위험은 그러니까 가격 변동 위험은 특정한 기업의 산업이라든지 고유의 그런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도 발생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시장 위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커먼 리스크, 공통적인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리스크 그 자체도 있다는 거죠. 그 시장 리스크, 그것이 경제적인 리스크는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불황과 호황입니다. 불황이 발생하면 모든 기업의 실적은 다 나빠집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실적은 다 나빠지는 거죠. 호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또 다 좋아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먼 리스크, 모든 기업들의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소위 양적 완화 등의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것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인데 주가를 올리는 위험. 그거는 페드에서 아니면 뭐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돈을 마구 푸는 거죠. 소위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살 돈이 많아져 가지고 주가가 다 오른 겁니다. 사실은 뭔가 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같은 그런 재앙이 발생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기업도 제대로 안 돌고 뭔가 물건도 안 팔리고 곳곳에서 뭔가 하면 배달도 제대로 못하고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은 주가는 다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뭔가 하면 거품이 엄청나게 낀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확 풀어가지고 뭔가 하면 다들 주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가격 변동은 당연히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을 통해 가지고 주식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줄어드는 건 아니죠. 모든 주식에 다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즉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자 정리를 하면 분산 투자는 특정 기업 위험은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쫙 눈에 보였죠.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다. 시장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장 위험은 경기 변동 아니면 통화 정책 이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위험은 제거할 수 없죠. 이 특정 위험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 모든 기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국가의 경제 정책, 아니면 경기 변동, 이런 거죠. 세계적인 재앙, 이런 거죠.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러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는 특정 기업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제거는 못합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 위험을 줄일 수도 있지만 시장 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 제거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위험과 수익.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위험을 낮추게 되면 수익도 낮아지는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유형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위험이 따르지만 평균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이제 주식이죠. 왜 주식에 환호하느냐? 대박신화죠, 그죠? 대박신화.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이 왜 채권이나 은행 예금을 하느냐? 요즘엔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왜 걸로 갔느냐? 평균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하더라라는 거죠. 안전하. 그러니까 수익은 확실하다. 주식 같은 경우는 잘하면 대박이지만 못하면 쪽박도 가능한 거죠. 근데 예금이나 채권은 쪽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두 개의 차이다. 그게 뭔가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입니다. 주식을 하게 되면 위험도는 높지만 기대 수익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높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과거 실적으로 봐가지고 높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 20년, 30년 실적을 본다 그러면 주식에 따른 투자 수익률이 채권을 계속 투자했는, 은행 예금을 계속했는 것보다는 더 높게 나옵니다. 더 높게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나라별 차이는 많이 있어요. 확실하게 높게 나온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별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을 데이터를 뺀다 그러면 최근 한 5년 빼고 나면 사실은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수익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게 무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 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평균이고 나는 그 중에서 좋은 걸 잘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또 주식을 투자를 하겠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뭔가 하면 주가 어떻게 봐서 거품으로 평가되는 정도의 주가 상승까지 데이터 집어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의 수익률이 예금이나 채권보다 높게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자산이다. 그죠? 뭐 그래서 이제 이거냐 저거냐 선택했을 때 뭔가 하면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몰빵을 하지 말고 나눠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다 주식할 필요 없이 반 주식, 반 채권, 반 주식, 반 예금, 뭐 이런 관계도 있어서 있는 겁니다. 즉 위험과 수익의 특정한 조합의 선택은 그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는데, 자 지금 이야기한 그것도 주식과 아니면 이제 예금이나 채권, 이것의 비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100% 주식을 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높지만 대신에 위험도는 이렇게 20%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완전 예금이나 채권을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만 대신에 위험은 없죠. 없지만 이 극단보다는 뭔가 이 중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절반의 돈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절반은 안전하게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이 중에서 어디를 갈 것이냐? 조금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조금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또 요인은 나이에 따라서 그 요인이 큽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즉 은퇴하고 생이 얼마 안 남을수록 점점점 왼쪽으로 갑니다. 위험 자산은 선호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위험 자산은 소위 대박이랄까? 대박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이 실현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기대 수익이 실현되려고 그러면 스트레이트 실현되는 게 아니라 나빠졌다가 또 좋아지고 그런 거죠. 많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나빠졌을 때 다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 기간이 짧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이 적지만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대신에 뭔가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투자 기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의 비율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도, 이 위험까지도 그 속에 안 차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간다든지 온갖 다른 이제 위험 자산에다가 젊은 사람들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위험 관리는. 몰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투자한 사람일수록 뭔가 하면 수익률이 좋아요. 얼마만 오래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평생 내내 늙을 때까지 계속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다 투자를 중단하고 주식에 뭔가 하면 다 학을 떼가지고 중단하는 이유는 다 날렸기 때문에 중단합니다. 다 날리는 가능성을 가능한 한 없애야지 뭔가 하면 오래 투자하게 되고, 오래 투자하게 되면 좋은 수익을 꼭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라. 여기서도 뭔가 하면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것보다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중간에서 조금 더 오른쪽이지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죠? 길게 보기 위해서는. 자,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뭔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 공자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더 관심 있는 것이 이거죠. 자산 가치 평가. 자, 주식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떤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좋은 주식 추천해달라라는 거죠.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좋은 주식, 예를 들어서 CEO를 믿을 수 있고, 회사가 탄탄하고, 수익을 잘 내고, 배당을 잘 해주고, 이런 게 좋은 주식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게 좋은 주식이 아니죠. 좋은 주식의 기준은 투자하고 난 뒤에 많이 올라야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좋은 주식은 이미 다 올라 있어요. 더 올라가지고 뭔가 더 안 오를 주식은 절대 좋은 주식이 아닌 거죠. 지금부터 많이 오를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평가하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평가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좋은 회사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를 평가해가지고 상을 줄 입장은 아닌 거죠. 투자자라고 했으면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더 수익성이 높은 회사냐. 그러려고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에 비해 가지고 현재 주가를 비교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장래 전망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가치는 이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물론 불확실한 부분이 있겠죠. 세상에 뭔가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보가 많은 것이 이겁니다. 가장 정보가. 그 모든 정보는 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뭔가 하면 기라성 같은 분석가들도 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 나타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뭐 조금 더 뭔가 하면 뭐 전화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는 현재 상태입니다. 미래 상태에 대해 안 나오는 거죠. 과거와 현재 상태까지는 다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이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는데, 자,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할 것이냐?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냐? 자,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가격이 회사 가치보다 높은 주식. 이건 고평가됐다는 거죠. 비싸다는 겁니다. 100원짜리 주식, 100원짜리를 왜 200원 주고 삽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재 가격과 회사 가치 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아주 정당하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주식시장도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적절하다라는 건데 투자하기에는 뭐 적절하지가 않죠. 뭐 잘하면 조금 더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뭔가 하면 이거 뭐 별로 수익이 더 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이 위에 이거는 뭔가 하면 수익이 아니라 이런 데 투자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라는 거죠. 떨어질 일만. 자, 제일 밑에 거 주식 가격이 회사 가치보다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돼야지 뭔가 하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치보다 뭔가 하면 저평가돼야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좋은 주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뭐랄까 품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격, 이 가치에 대한 주가하고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근데 무조건 이것만 해가지고 또 될 일은 아닙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재무제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딴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주식은 계속 안 오르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주식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기업의 기초가치. 이 기업이 주당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재무제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뭐 제일 좋은 것은 회사의 연차보고서. 요즘은 다 모든 그 회사들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차도 필요 없어요. 연차가 아니라 분기별로 보고서가 나옵니다. 재무제표가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럼 네이버 주식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뭐 연차도 당연히 나와 있고, 그런 걸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고, 물론 이제 이게 그런 걸 보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면 회계학원 경제학 전공자들은 반드시 한 학기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지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스로 이걸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분석가들의 조언에 의존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위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유수 증권사들은 뭔가 하면 기업별로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하는 사람들이 회사별로 그 회사에 대한 적정 가격이 얼마다, 향후 전망이 얼마다, 재무제표에 없는 정보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하면 보고서를 만듭니다. 아주 그런 것이 이제 풍부하고 좋은 정보입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재무제표도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100% 믿을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숫자를 믿을 건 아니죠. 이제 애널리스트도 한계가 있는 것이 기본이 현행 주가입니다. 현행 주가가 뭔가 하면 거품이 있다 그래도 이 주가보다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는 잘 못해요. 항상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 사람의 한계죠.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가는 당장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지목된 회사에서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투자자들도 가만히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나쁜 리포트는 잘 안 씁니다. 뭐 못해봐야 현 가격 수준 유지할 것이다. 아니면 대부분 다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가격을 보고 평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 증권사 어디든지 홈페이지 가입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옛날에는 그냥 다 접근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고객한테만 제한을 좀 하더라고요. 고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특별히 그 어카운트를 안 열더라도 홈페이지만 가입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꼭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마저도 안 읽어보고 투자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눈먼 사람이 뭔가 하면 그냥 길을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횡단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 능력이 되면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까지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는 것이 뮤추얼 펀드인 거죠.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잘하는 사람 보고 투자해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뮤추얼 펀드가 아니라 그냥 펀드라 그러죠. 증권사들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운영합니다. 뭐 브릭스 펀드 아니면 뭐 IT 펀드 아니면 일부 재벌 그룹 펀드 뭐 온갖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분산 투자를 하라 라는 것이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아니면 이제 펀드를 가입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 뭐 전체에 대한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했는 부분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되어 거죠. 이게 돼서 자 금융시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유진 파머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주창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서 소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 자산 가격이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반영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주식의 가격. 네이버 주식 가격이 있다. 그러면 이 네이버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이 네이버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반영해서 현재 오늘 네이버 주식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 소위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정보의 효율입니다. 정보의 효율성.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 그죠? 주식 가격에는. 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됐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봤는데 그 연구들을 실증적인 연구를 많이 했죠. 이건 뭐 이론인 것이고 이론이라 그러면 실제 그게 맞는지는 실제적인 사람들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회사가 뮤추얼 펀드 운영자 등 많은 사람의 분석이 대상이죠. 자,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왜 이런 주장할 수 있냐 그러면 이 모든 회사의 주가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개인은 능력이 딸릴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정보 하나하나까지도 뭔가 하면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의 펀드 매니저들이 있고
펀드 매니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자기들 또 투자를 합니다. 증권사도 자기 자본가 투자하는 것이고, 다들 소위 눈에 불을 켜고 뭔가 하면 돈을 벌려고 달라들어서 투자하는데, 허튼 정보 하나까지도 버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정보는 를 고려해가지고 주식 가격이 결정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공개된 정보는 당연히 반영된다. 이제 미공개 정보는 반영이 안 됐겠죠.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통한 거래를 우리가 내부자 거래라고 합니다. 내부자 거래라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건 불법이고 그게 적발된다 그러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어쨌든 공개된 모든 정보는 이렇게 잘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개의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공시지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시장에 요구하면 개별 회사한테 뭐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달라, 이런 걸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M&A 할 계획이 있느냐, 뭐 아니면 이런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느냐, 임상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를 계속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정보를 공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모든 가격에는 그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에 대한 수요죠, 그죠?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 가격에는 이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유진 파머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고, 뭐 거의 뭐 이 학계에서는, 이 재무이론에서는 가장 가장 뭔가 하면 기초가 되면서 뭔가 하면 당연히 다 받아들이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증 연구를 해봤어요. 실증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특정 정보를 이용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느냐라는 거죠. 그 특정 정보는 물론 공개된,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치, 중앙은행의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정책에 대한 예측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온갖 데이터, 아니면 뭐 산업별 뭐 이 실적에 대한 예측치,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투자를 해보면 더 수익이 높냐라고 여러 가지를, 온갖 케이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뭔가 실적 연구를 해봤는데, 많은 정보를 넣을수록 뭔가 하면 조금은 실적이 나아져요.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빠지는 건 보통 보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나아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조금 더 실적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거래 비용을 포함시키면,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거래하는 데 따라 가지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까지 고려하게 되면 수익이 생기는 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뭔가 하면 조금, 뭔가 하면 더 소위 예측력이 있는 모형이 있긴 있습니다. 예측력이 조금 있는 모형이 있는데, 거기다가 거래 비용까지 집어넣어버리면 예측력이 있는 모형은 하나도 없더라 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실정 분석 결과 뭔가 하면 틀리지 않았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뭔가 하면 가장 재무에서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정보 효율성입니다. 정보 효율성.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자산 가격이 나타납니다.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주식 가격에는 어떤 의미를,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게 맞다고 하면 주식 가격은 랜덤워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랜덤워크. 무작위 보획. 랜덤워크인데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우리나라 번역을 하게 되면 무작위 보획.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이다 라는 거죠. 만취자의 발걸음. 발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자기가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예측 불가능한 한 발걸음이다 라는 거죠. 즉, 현재 가격에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할 것은 뭔가 하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가는 방향은 지금 새로 정보가 나오면 그게 반영되겠죠. 현재까지 모든 정보는 다 반영된 것이고 그 어떤 걸로서도 그 다음 발걸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가격은 랜덤이다.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그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면 소위 주가의 예측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이 유진 팜의 이론에 대한 소위 실용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 개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말은 믿을 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전문가라고 알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증권사들이 뭔가 하면 오를 주식 내릴 주식 뭔가 하면 이걸 이제 추천하죠.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 랜덤워크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주가 예측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말이 별로 안 틀렸어요. 대부분 맞아요. 물론 매일매일 매분기 매년 주식시장에서는 스타들이 나타납니다. 스타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뭔가 하면 펀드 매니저 간에서 뭔가 1등을 했다. 수익률이 뭐 50%다, 40%다 라고 이야기하죠. 매년 그런 사람이 발생합니다. 한 해, 두 해 정도는. 끼케야 한 해, 두 해 정도입니다. 같은 사람이 3년 연속 그렇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성과를 보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그 운영 성과가 시장 평균을 못 따라갑니다. 자, 이게 불안한 건데, 시장 평균을 못 따라가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워렌 버핏이, 미국 최대 펀드 매니저 회사, 세계 최대 펀드 매니저 회사의 대표 펀드들하고 내기를 한번 했는데, 그 펀드 매니저 회사가 뭐,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너희들 뭔가 하면, 근데 10년 동안 내기했어요. 10년 동안 성과를 보자. 시장 평균 성과하고, 너희들 성과하고, 너희 제일 대표 펀드하고, 대표 펀드 10개 평균하고 하자라고 했는데 10년 평균을 했는데 그 세계 최대 펀드 잘 운영한다고 비싼 돈 받는 회사의 성과가 10년 동안 성과가 시장 S&P 500 지수 시장 지수를 못 따라갔습니다. 훨씬 못 따라갔습니다. 근처도 못 갔죠. 그래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랜덤워크이다. 잘한다는 사람의 예측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아니죠. 요즘 하는 것이 좋은 장세, 오르는 장세는 다 잘합니다. 내가 해도 잘하고, 다 오를 때는 뭘 사도 오르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다 성과가 좋다, 모든 그 증권사들이 뭔가 하면 크게 광고를 냅니다. 다 오르는 장세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피크를 찍고 올려 들어가지고는 또 다 나빠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소위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 개별적인 변동보다는 더 큰 게 크면 시작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 그거는 감당해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작년까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게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소위 돈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돈을 많이 푸니까 다 올랐어. 다 성과가 좋았고 다들 주식에 규제가 된 것이고 그 다음 그게 이제 원위치로 지금 가려고 하고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려고 하는 신용만 하니까 뭔가 하면 주가가 지금 다 폭락해가지고 다 성과가 안 좋은 겁니다. 아직 멀고 먼 게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 아직도 멀고 먼 바닥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화 공급 상태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은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에 따져본다 그러면 뭐 주식의 전문가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식 전문가들도 보면 특정 기간 때문에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긴 평가 기간을 본다 그러면 성과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 워렌 버핏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제 부정을 못하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죠. 그 사람 한 사람이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본 거죠. 왜냐? 주식 가격은 랜덤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도 랜덤워크이다 그러면 더 높은 뭔가 하면 수익성을 내기가 힘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부 정보가 없다면 주식 투자자는 몇몇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보다 다양한 주식이 포함된
수수료가 나면 패시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가 좋은 종목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아주 운이 좋아 뭐 잘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게 힘들다. 전문가들도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평균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은 채권보다 낮다.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 정도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시장 전체 평균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쉬운 수수료가 적고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생겼죠. 소위 인덱스 펀드, 옛날에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였는데 이제 펀드 자체를 증권사가 파는 펀드 자체가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도록 운영해 가지고 그런 펀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펀드도 뭔가 하면 펀드 수수료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게 할 필요 없고 요즘에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ETF라는 것이 상장대가 주식하고 똑같이 사고 팔 수 있는데 물론 ETF도 요즘에 종류가 워낙 많아졌는데 뭐 ETF도 뭔가 하면 특정 부분 산업 나라 그걸로 따져가 ETF를 자기가 잘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시장에 대한 ETF를 사면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ETF 이게 이제 뭐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하고 두 쪽에서 나옵니다. 그거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 코스피 200 지수만큼은 수익이 내는 겁니다. 지수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요즘은 더 나아가지고 소위 인덱스 펀드하고 똑같은 ETF, 지수 ETF 이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100% 예외가 없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쓸데없이 뭔가 하면 펀드한테 비싼 수수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익성도 안 좋은데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장기적으로 지수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케이스들을 보면, 자, 좀 더 보면, 이 금융시장의 작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효율적이다. 좋은 겁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게 아니고, 끼리끼리 해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해먹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뭔가 하면 정보가 잘 유통되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개도국 시장은 안 그래요. 개도국 시장은 작전이 뭐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나아졌겠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한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전 세력이 횡행했었고 그러면 그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 아닌 거죠. 아닌 건데 선진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이제 이런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동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이 별로 없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뭐 한 해 두 해 뭔가 하면 뭐 반은 운으로 노력과 운이 합쳐져 가지고 한 해 두 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힘들다. 주식 가격은 완벽하게 랜덤워크를 따르지는 않지만 그게 매우 가깝더라라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인덱스 펀드도 비쌉니다. 비싸고 인덱스와 같은 ETF, 지수 ETF를 사라는 거죠. 지수 ETF를 주가 지수에 포함된 모든 주식을 사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액티브 펀드라는 것이 나는 이쪽 소위 IT가 봅니다. IT 펀드 아니면 브릭스 펀드 아니면 뭐 어떤 뭐 바이오 펀드 이런 거 있죠. 산업별로 유행하는 그런 펀드, 액티브 펀드보다 훨씬 더 사후적인 수익성을 따져보니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투자하라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추천입니다. 추천이고 실제 성과도 뭔가 이게 훨씬 더 좋은 걸 나타나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단 여기다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사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사는 시점. 파는 시점은 자기가 고를 수 있는데 사는 시점의 문제인데 사는 시점도 이것도 이 펀드도 시장도 뭔가 비쌀 때 사면 손해보는 거죠. 안 오르는 거죠. 지수가 3천 할 때 샀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참 멀었습니다. 계속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언제 가격이 낮을 때고 언제 높을 때냐. 그것도 잘 판단하고 하기 어렵고 그 위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달 똑같은 액수만큼 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비쌀 때도 사죠. 살 때도, 쌀 때도 사고. 그러면 평균 가격에 사는 겁니다. 내가 별 능력 없다 그러면 평균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덱스 펀드 아니면 ETF에 투자하더라도, 지수 ETF에 투자하더라도 비쌀 때 한꺼번에 투자했다가는 결코 손해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그게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는 긴 기간 동안에 정액수만큼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대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저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은행에 정기 적금 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해서 주식 지수 ETF에 대해 가지고 적금을 들으라는 거죠. 적금이라는 것이 매달 똑같은 액수를 내는 거죠. 그렇게 들면 그게 은행 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뭔가 하면 뭐 5배, 10배씩 올라갈 겁니다. 5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투자 대비 제일 수익성이 높을 때, 가격이 높을 때 팔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 들였다? 그러면 그게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됐다? 그럼 굉장히 평생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교과서적인 투자 추천 방법입니다. 액티브 펀드는 아까 말한 대로 일정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실제 사후적으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선택하고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이런 펀드입니다. 근데 이제 좋다라는 것보다 좋은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좋은 액티브 펀드의 좋은 기준은 사람들이 뭔가 혹하는 기준이죠. 지금 바이오가 뜬다, IT가 뜬다, 그런 거죠. 실제 개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투자해서 수익성을 따져본다 그러면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냐 높냐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뭔가 하면 그냥 바이오가 유행이다 그러면 바이오로 가는 거고, IT가 유행이다 IT로 가는 거고, 브릭스가 뜬다 그러면 브릭스로 가는 거고, 아니면 유럽이 뜬다 그러면 유럽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런 유행에 따라갈 때 되면 일단 뭔가 하면 주가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액티브 펀드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는 갈수록 액티브 펀드의 필요성 아니면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보다는 ETF 같은 패시브 아니면 패시브 펀드를 가든지 아니면 ETF 같은 그런 이제 아주 저비용, 그러니까 관리 비용도 거의 없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하라 그죠. 뭐 실제적으로 뭐 그런 수익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자, 뭐 이런 만화 있는데 여기도 이런 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들이 대부분 전문가보다 주식을 더 잘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를 했어요. 유명한 뭐 이제 경제학자들 파이낸셜 이코노미스트가 소위 원숭이를 데리고 뭔가 하면 다트를 던지게 했습니다. 다트에다가 뭔가 하면 신문 뭔가 하면 전체 주가 그걸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이걸 던지게 했죠. 던지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맞추는 주식을 사봤죠. 그 수익이 뭔가 하면 훨씬 더 높더란 거죠. 펀드 매니저보다 그게 더 높더라. 실제 했는 겁니다. 뭐 펀드 매니저한테 조롱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게 소위 효율적 시장 가설, 랜드마크 가설 그 이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다 해봐도 랜드마크를 비트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그버그 뮤추얼 펀드는 원숭이들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문 수수료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대사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원숭이를 고용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워렌 버핏이 그 펀드 매니저 회사하고 내기를 한 이유입니다. 워렌 버핏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아니라 사실은 그 하게 된 것이 너희들 이 펀드는 왜 그래 수수료가 높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들 펀드는 왜 그래 수수료가 높냐. 월스트리트 펀드들의 수수료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높은데 그 회사에는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높다라고 주장한 거죠.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수익성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진짜 그런지 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성과를 내기로 했는 겁니다. 내기를 하니까 최고의 수익은 고사하고 시장 평균도 훨씬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로 그 회사가 이런 조롱 대상이 된 겁니다. 그 만화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최고의 수수료는 뭔가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이
원숭이보다도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 펀드보다, 그러니까 주식에 귀재가 있다. 그런 별로 현재까지는 잘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 이론입니다. 소수 이론인데,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이제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소수 이론인데, 그러나 뭐 사람들이 더 혹하기도 하죠. 시장이 효율시장 가설만큼 비합리적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효율시장 같이 뭔가 하면 시장이 그렇게 효율시장 가설 같이 움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꽤 보이더라.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정은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해당 주식의 기본 가치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가지고 주식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를 정보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져가 오르고, 떨어질 정보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팔면서 떨어지고 라는 거죠. 이게 효율적 시장의 가설입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의 변동을 본다 그러면 그런 정보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도 많더라.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많더라. 자, 비합리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럼 어떤 냐냐?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자산 가격이 시장의 기본 가치를 초과하는 투기적 거품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왜 주가가 폭락을 하느냐? 폭락은 대부분 뭔가 하면 거품이 꼈기 때문에 폭락하는 겁니다. 효율시장 가설 이야기까지 본다 그러면 폭락할 이유가 없죠. 제대로 된 가치 때문에 올라간 건데 왜 갑자기 확 떨어지나요? 확 떨어진 것은 뭔가 거품이 낀 겁니다. 거품이 낀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자체가 효율시장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죠. 실제 주식 가격 시장을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꽤 보이죠. 1929년 대공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뭔가 주가가 폭락을 했죠. 이거는 이제 거품이 꺼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래 폭락을 했느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1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절반 정도, 300의 절반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만큼 떨어질 일이냐? 주가가 1600, 1500 할 때 뭔가 모든 게 다 헐값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비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합리적인 시장이라면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게 헐값으로 떨어지도 않는 거죠. 거품의 정반대죠. 즉,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오르고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비합리성의 증거가 아니냐. 그럼 그런 투기적 거품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식의 가치가 배당 흐름뿐만 아니라 최종 매각 가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투기적 거품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거품뿐만 아니라 코로나 폭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거품은 그런 것은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합니다. 자기 실현적 기대. self-fulfilling prophecy.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오르는 겁니다. 오를 이유가 없는데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르는 거죠. 오를 것이다 생각하면 오르고 나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죠. 사람들이 사면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오르죠. 시장에서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실적하고 무관하게 기업 가치하고 무관하게 사람들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르는 겁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뭔가 하면 주가가 진짜 과하게 떨어졌다. 과하게 떨어지는데 왜 그게 그렇게 과하게 떨어졌느냐?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러면 사야지 싶은데도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엄청난 일인데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보다 더 낮긴 낮지만 그러나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안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즉 매각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은 뭔가 하면 더 갈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지고 그때 돈을 벌겠다. 그러면 사는 거죠. 이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실현적 기대가 거품을 만드는 큰 요인인 거죠. 이건 비합리적인 사람들의 행동인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그런 이야기, 경제가 신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산 가격이 합리적 가격에서 이탈하는 현상의 빈도와 중요성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가격이 실제 뭔가 하면 이런 거품이 끼고 과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큽니다. 사실 합리적 시장이라고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변동이 안 커야 되는 거죠. 그냥 실제 기업 실적 변동만큼 정도 변해야 되는데 주가는 진짜 늘 뛰는 식으로 폭등했다 폭락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어떻게 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반례가 아니냐라는 거죠. 효율적 시장 가설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예가 될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실현적 기대 아니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허드 비협이라고 합니다. 군중심리. 많은 투자한 사람들은 군중심리 움직입니다. 다들 어떤 종목이 좋아 서로 자꾸 묻는 거죠. 누가 좋다 그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좋다 그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따라 가지고 싹 사람들이 사면서 오르죠. 이런 것들이 군중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코로나 터졌다 그러면 와 시장이 망했네 완전히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그러면 다들 폭락하기 전에 팔자 그러고 점점점 폭락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군중심리죠. 허드 비해결 무리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변동을 심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변동이 심한 그런 뭔가 하면 기본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시장은 비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비합리적이다. 합리적 기대 가설에 대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변화시킬 만한 뉴스를 토대로 설명하기에는 어렵게 움직이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효율시장 가설의 예측보다는 훨씬 더 변동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론을 못 믿겠다. 과학적인 실정적인 분석에서는 그게 기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이 정도 이걸 봐서도 뭔가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이 비합리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그 정도도 충분히 그 정도 가격 변동도 그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면 뭐 어쨌든 기본은 가장 기본은 효율적 시장 가설로 이제 주식시장을 보고는 있는 거죠. 보고는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 틀을 벗어나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인다면 그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뭔가 하면 반대되는 것 같은 현상들은 꽤 보이죠. 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소위 어노말리라는 것이 비효율적인 증거로서 자기 실현적 기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중 심리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는 팩터들이 많죠. 제뉴얼 이펙트 1월에는 다 오르더라. 뭐 그런 현상이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효율시장이나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런 팩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려고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점점 뭔가 하면 그런 어노말리는 점점 줄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그 차원에서 시장이 조금 더 점점 더 효율적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시장, 금융이죠. 금융이라는 것은 예금을 저축으로 그러니까 그 예윳돈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 예금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통한다든지 주식을 통한다든지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자산입니다. 예금도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시장에서 자산 가격의 결정 원리, 뭐 채권 가격이나 아니면 주식 가격 결정 원리고 그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